오늘 이렇게 강연을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은 제 책 불멸의 원자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책은 에세이 모음집입니다. 전체가 하나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한 3년 정도 연재했던 글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주제로 되어 있는 글들이 모여 있는 책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어떤 내용으로 할지 제가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전체 내용을 다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오늘은 이런 주제로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선과 이탈리아의 물리학이 어떻게 이제 관련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우주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타고 우주를 날아다니는 스페이스쉽이 아니라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주에서 지구로 이렇게 떨어져 내리는 이런 현상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이 우주선의 연구가 이탈리아 물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탈리아 물리학자들이 이제 어떻게 활동했나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니만큼 굉장히 제가 뭐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나누는 그런 분위기로 오늘은 얘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자, 일단 이탈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이탈리아 그때 다녀오신 분들, 이탈리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계시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이상한 소리를 하면 좀 알려주세요. 자, 이탈리아는 이탈리아는 유럽의 주요 국이니만큼 당연히 물리학도 굉장히 번성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탈리아 사람들은 물리학이 자기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탈리아 사람들은 좀 세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특히 물리학은 자기네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근대 물리학이라는 것이 갈릴레이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갈릴레이가 바로 이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사람들은 물리학은 자기네가 만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릴레이가 이제 16세기, 17세기에 이르는 과학혁명을 막 이제 정말로 불을 당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이로부터 이제 물리학뿐 아니라 근대 과학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갈릴레이 이후에 토리첼리 같은 사람, 토리첼리는 실제로 갈릴레이하고 동시대 사람입니다. 갈릴레이한테 직접 배우지는 않았는데 갈릴레이의 제자한테 배웠든가 뭐 그런 정도 사이고요. 그다음에 갈릴레이가 출판했던 책들을 읽고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물리학 자기 연구하는데 굉장히 시침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토리첼리가 이제 갈릴레이의 바로 다음 세대쯤 되는 이탈리아의 주요 물리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리첼리의 업적이라면은 그 토리첼리의 이름이 남아있는 이 진공에 관한 연구가 있겠습니다. 수은 기둥을 이렇게 담은 다음에 뒤집어 놨더니 수은 기둥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수은 기둥의 높이에 한계가 있더라. 굉장히 긴 관을 갖다가 거기다 수은을 담아서 뒤집어도 그 긴 관을 가득 채운 채로 이렇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수은이 흘러내려서 한 76cm 정도 높이까지밖에 유지를 못하더라. 이제 그런 현상을, 그러니까 대기압의 힘이라는 것을 이제 실제로 발견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 그렇게 수은을 담은 관을 내가 뒤집으면은 수은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럼 그 사이에 그 공간은 뭐가 되냐 하면은 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공의 연구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진공의 단위 중에 토리첼리의 이름에서 딴 토르라는 것이 진공의 단위로 뭐 지금도 어느 정도는 쓰이고 있습니다. 표준 단위는 아니지만. 그 다음 세대쯤으로 이제 유명한 사람으로는 갈바니가 있습니다. 갈바니는 뭐 꼭 물리학자는 아니지만 뭐 생리학자이기도 하고 뭐 여러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사람인데, 갈바니는 뭐 유명한 것이 개구리를 이제 가지고 뭔가를 하다가 요리를 한 건 아닐 테고, 접시와 요리를 한 건지도 모르겠군요. 접시와 개구리와 나이프가 있을 때 개구리의 다리가 이상스럽게 움직이는 걸 발견을 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생체 전기라고 뭔가 생체의 전기 현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발표를 해서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연구가 이제 막 전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막 시작된 셈이죠. 근데 뭐 생체 전기는 아니었고 그 전기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이제 곧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알렉산드로 볼타입니다. 볼타 역시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볼타는 그 전기라는 것이 개구리는 상관이 중요한 게 아니었고 두 개의 금속, 다른 종류의 금속과 그 사이의 전해질이라는 것이 중요했다는 걸 깨닫고 그 원리를 가지고 전지를 만들었습니다. 볼타가 전지를 만든 것이 사실 물리학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볼타 이전의 전기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에서 전기를 보는 방법은 천둥이 칠 때, 그러니까 번개가 칠 때, 번개와 아니면은 이제 막 문질러 가지고 생기는 이 정전기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자연에서는 전기라는 것은 자연스럽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보기가 쉬워요. 우연히 이제 자석을 주스면은 자석은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힘들을 보여주는데 전기는 그렇게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니고 따라서 전기를 가지고는 많은 연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전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연구라는 거는 요즘도 초등학생들 보면 이 과학책에 보면 검전병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병에 이렇게 뚜껑이 달려 있고 그 뚜껑 코르크막의 속에 이렇게 뭐 금속판 같은 게 두 장이 있어갖고 거기다가 전기를 흘려주면은 뭐 이제 같은 극의 전기가 들어오니까 금속판이 이렇게 멀어진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다른 극을 해주면 붙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것이 그 안에 전기를 조금이나마 모아놓고 전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할 수가 없었는데 볼타가 전지를 만듦으로써 이제 마음 놓고 전기를 쓸 수가 있게 됐고, 마음 놓고 해봤자 지금 우리가 쓰는 거에 비하면 뭐 하염없이 하찮은 수준이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실험실에서 우리가 전기를 가지고 뭔가 실험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에 대한 이해도가, 전기에 대한 지식이 19세기에 급격하게 높아지게 됩니다. 볼타가 전지를 만든 것이 이제 1800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막 19세기가 시작할 무렵이죠. 그래서 19세기에 패러데이라든가 맥스웰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전부 다 볼타가 전지를 발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타의 전지 발명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탈리아가 물리학에 대해서도 나름의 전통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20세기 초쯤에 이르면은 사실 그러니까 20세기 초가 중요한 게 아니라 19세기가 중요한 건데 19세기에 이제 이탈리아는 통일되지 않고 조각조각 나가지고 뭐 사실 그 전에도 꽤 그랬습니다만 그 전에도 이제 뭐 밀라노 따로, 나폴리 따로, 베네치아 따로 공화국, 피렌체 따로 공화국, 로마 이쪽은 이제 교황청이 힘쓰는 곳. 그래서 각자 유럽의 강한 나라들하고 서로 연결을 맺어가지고 뭐 뒤죽박죽 살기는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르네상스기까지는 이제 굉장히 그래도 외교를 잘 해가면서 나름대로 이제 이 문명의 문화를 리드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19세기 들어서는 이제 이탈리아가 그것도 아니고 굉장히 유럽에서도 이렇게 힘을 못 쓰는 나라로 전락을 했죠. 그러니까 20세기 초쯤 되면은 20세기 초에 이제 물리학이 새로 부흥을 합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뭐 부흥이라면 이상하고 크게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많은 물리학자들의 이름이 그 당시에 이제 활약한 물리학자들입니다. 독일에서는 헬므홀츠와 헤르츠, 키리우프 같은 사람들이 이제 19세기를 장식을 했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플랑크, 아인슈타인, 종펠트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영국 역시도 이제 켈빈경이라고 부르는 윌리엄 톰슨이라든가 레일리, 톰슨, 러더퍼드 같은 학자들이 이제 물리학을 리드하고 있었고요. 프랑스에서도 뭐 꾸준히 퀴리 부부를 비롯해가지고 졸리오 퀴리 부부는 퀴리 부부의 딸 부부죠. 그다음에 베크렐이라든가 장페랭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20세기 전반에 중요한 발견들을 계속합니다. 뭐 오스트리아에도 볼츠만이라든가 슈레딩거, 마이트너 같은 사람들이 다 오스트리아 출신이고, 네덜란드에서는 로렌츠라든가 오네스 같은 사람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네덜란드도 역시
이런 물리학의 중심지 중에 하나를 차지를 합니다. 그 밖에 뭐 덴마크에서도 보어 같은 사람이 나왔고요. 자, 이렇게 20세기 전반에 물리학이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데 이탈리아에서는 내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름의 뜻이 있는 이탈리아에서 물리학을 한다는 사람들은 이탈리아의 물리학을 부흥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꿈을 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이탈리아의 물리학을 부흥시키겠다는 생각을 한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먼저 로마에서 이제 그런 사람이 활약을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오르소 마리오 코르비노라는 사람인데 본인 스스로가 물리학자입니다. 로마 대학에서도 이제 교수를 지냈고 자기장 속에서 뭐 편극이라든가 그런 현상을 연구해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20세기 초에 현대 물리학을 조금이라도 알고 그거에 관한 연구를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물리학자로서의 그것뿐 아니라 굉장히 이 현실 사회에서 굉장히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교육부 장관과 경제부 장관을 지냈고 그것도 무솔리니가 이제 통치하던 시절에 파시스당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도 어쨌든 그 내각에 참여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원의원을 지냈고 이래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이 강한,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런 자신의 능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탈리아의 물리학을 부흥시키자는 꿈을 이제 이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누굴 만났냐면은 그 당시에 막 대학생이던 에니코 페르미를 만납니다. 이게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인 건데, 그러니까 굳이 뭐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 여자 배구가 예를 들어서 이 아시아 예선도 잘 통과를 못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막 약해져서 비리비리하게 됐을 때 갑자기 김연경이 들어온 것보다도 더 임팩트가 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페르미는 이제 로마에서 태어나서 로마에서 자랐고 대학은 피사 대학을 나왔습니다. 피사 대학을 다닐 때부터 이미 이거는 뭐 보통 애가 아니다 하는 거를 이제 누구든지 다 알 만큼 피사 대학을 다닐 때부터 이미 웬만한 교수들보다 현대 물리학을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아는 뭐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코르비노가 일찌감치 페르미와 이제 알게 돼가지고 페르미의 학생 때부터 일종의 정신적인 후원자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페르미가 박사학위를 받고 나왔을 때부터 계속 코르비노가 이제 도와주게 됩니다. 아무리 물리학을 부흥시키고 싶다 하더라도 훌륭한 물리학자가 안 나오면은 뭐 별장 소용이 없는 건데 훌륭한 물리학자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힘으로도 그냥 이 뭔가 엄청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코르비노가 페르미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하는 걸 이렇게 상상해 보면은 가슴이 찡하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물리학을 얘기하면은 페르미를 빼놓고 페르미가 절반쯤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은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페르미 얘기만 하게 되니까 오늘은 페르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잠깐 기왕 나온 김에 페르미의 위력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소개를 하면은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제 여기 보면 폰테코르보라는 이름이 있죠. 폰테코르보는 페르미의 제자 중 한 사람인데 폰테코르보에 관한 슬라이드 중에서 페르미에 관한 부분만을 제가 발췌한 겁니다. 페르미 옆에 있는 사람은 프랑코 라제띠로서 페르미와 함께 피사 대학에 같이 다녔었던 동창입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미가 이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뒤에 말한 대로 피렌체 가서 조금 더 공부를 하다가
코르비노가 로마 대학의 이론 물리학 교수 자리를 만듭니다. 그전엔 없던 자리를 새로 만들어서 이제 24살에 페르미를 초빙해서 옵니다.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로마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탈리아의 물리학이 현대 물리학계에도 충분히 이렇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집단이 막 생겨나는 건데요. 그때 이제 페르미가 중심이 돼서 페르미가 교수로 됐고 그 조수로서 조교수 뭐 그런 역할로 라제띠가 불러왔고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런 학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학생들은 당시 다른 공대라든가 그런 데서 공부하던 학생들이었는데 물리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모아온 그런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페르미의 로마 그룹이 막 시작하게 됩니다. 이 학생은 마요라나라는 에토르 마요라나고 이 학생은 에두아르도 아말디, 이 학생은 에밀리오 세그레입니다. 나이 순으로 보면 아마 세그레가 제일 많고 마요라나와 아말디는 비슷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현대 물리학에 대해서는 이탈리아를 통틀어서 페르미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현대 물리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에 대해서 페르미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페르미는 뭐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러니까 항상 페르미가 하는 말은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고 해서 포프, 교황이라고 불렸고요. 이제 라데띠는 페르미가 없을 땐 그 대신을 해야 되니까 추기경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요라는 굉장히 순수하게 이 두뇌의 회전만 보면 페르미보다도 더 뛰어난 천재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성격이 굉장히 외골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굉장히 이상한 운명을 맞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마요라나는 종교 심판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에밀리오 세그레는 성격이 불같다고 해서 뭐 별명이 바실리스크였다고 하고 아말디는 예쁘게 생겼다고 해서 아도니스였다고 하는데 뭐 예쁘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밖에 이제 폰테코르보 뭐 이런 사람들이 그룹을 이뤄가지고 1920년대 말부터 이제 1930년에 이르르면은 로마 대학도 이 유럽의 물리학의 중심지 중에 하나로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스 베테 같은 사람은 한스 베테는 나중에 이 태양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태양이 어떻게 불을 타는가 그 원리를 설명을 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인데요. 한스 베테가 독일의 존 모펠트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931년에 페르미한테 이제 연구를 하러 옵니다. 페르미 밑에 포스닥으로 연구를 하러 오는데요. 와가지고 베테도 페르미를 보고 엄청나게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베테가 로마에 와가지고 자기 지도교수였던 존 모펠트한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콜로세움도 가봤는데 로마에서 제일 훌륭한 거는 페르미다. 또 여기 이제 영국에 들렸다 온 얘기를 하면서 내가 여기서 페르미한테 받은 그 자극은 이 영국에서 받았던 거하고는 이 단위가 다르다. 뭐 디락은 아예 말을 안 하니까 이게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은 페르미보다 아는 게 훨씬 부족해서 페르미로부터 정말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이제 베테는 후일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런 식으로 페르미가 이제 로마의 그룹을 만들면서 이탈리아 물리학도 이제 주류에 들어가서 이탈리아도 현대 물리학을 제대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로마 그룹 말고 또 하나의 물리학 그룹이 자라났는데 그것이 아르체트리에 있는 물리학 그룹입니다. 이 위에 사진을 보시면은 가보신 분은 당연히 아시겠고 사진을 보신 분들도 어딘지 아시겠죠? 특히 요 두오모를 보면은 네, 피렌체입니다. 피렌체의 중심가는 이쪽이고 거기서 이제 강 건너서 강 남쪽에 있는 언덕입니다. 아르체트리가. 그래서 여기가 사실 갈릴레이가 말년에 살았던 곳입니다. 말년에 연금돼서 죽을 때까지 살았던 곳이 여기고 이게 그 갈릴레이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렌체 대학은 이 근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특히 이 피렌체 대학의 물리학과는 이 근처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건 지금 현대의 사진인데 지금도 이렇게 천문대가 아르체트리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아르체트리는 시내보다는 지대가 좀 높아가지고 아르체트리 언덕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피렌체 대학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아리스토텔이가 이름이 예뻐서 저는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물리학 그룹을 만든 사람은 이분입니다. 안토니오 가르바소라는 이제 물리학자입니다. 이 역시 코르비노처럼 이제 본인도 물리학을 배우긴 했지만, 그러니까 가르바소나 코르비노가 배운 건 옛날 물리학이었죠. 현대 물리학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뭔가 새로운 것이 막 벌어지고 있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이런 물리학 그룹을 만들려고 노력을 한 사람인 겁니다. 사진이 굉장히 멋있어가지고 무슨 토스카닌이나 뭐 그런 지휘자 무슨 교향곡 전집 껍데기처럼 생겼죠. 가르바소가 이제 이 피렌체 대학의 아르체트리에 만든 그룹에서 중심이 됐던 역할을 한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브루노 로시라는 사람이 이제 이 가르바소의 아르체트리 그룹에서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브루노 로시가 한 역할은 이제 우주선에 관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20세기를 통틀어서 20세기 우주선 연구를 한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브루노 로시가. 그럼 이제 우주선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얘기를 해보죠. 아까 얘기했듯이 우주선이라는 건 스페이스쉽이 아닙니다. 코스믹 레이죠. 즉 우주에서 오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이 그림에서 봤듯이 뭔가 우주에서 오죠. 근데 실제로는 사실은 꼭 빛은 아닙니다. 자,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 이 우주에서 이렇게 뭐가 날라오면은 그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지구 주변에는 대기권이 두텁게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주에서 날라온 무언가는 주로 공기 분자하고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반응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들이 2차, 3차 핵 반응을 일으켜서 그 흔적들이 이제 지상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서 관측하는 것들은 이런 2차, 3차 반응의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주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오스트리아의 빅토르 헤스입니다. 헤스가 이걸 어떻게 이제 처음 발견하게 됐냐 하면은,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지금 기구를 타고 있죠. 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원자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 방사선입니다. 방사선입니다. 방사선이라는 것이 발견되면서 이제 원자 내부에 대한 연구가 막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방사선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원자의 아주 특별한 성질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자가 저절로 뭔가를 어떤 종류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 바로 방사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사선을 내는 능력이 방사능, 라디오 액티비티이고, 방사선은 라디오 액티브 레이, 그러니까 저절로 나오는 뭔가 빛이라든가 에너지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방사선을 내는 원소를 우리가 방사성 원소라고 부릅니다. 라디오 액티브 엘레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방사선은 그 자체가 원자 안에서 뭔가가 나오고 있다는, 그러니까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뭔가 정보를 주는 원천이고요, 우선. 그 다음에 방사선을 살펴보면은 방사선이라는 것은 한 종류가 아닙니다. 이렇게 그림에서 보다시피 세 종류가 있다는 것을 곧 발견을 했습니다. 러더퍼드라든가 퀴리 같은 사람들이 이건 이제 발견한 업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 가지를 알파, 베타, 감마선이라고 각각 부르는데, 자, 이 그림은 방사선이 나오는 원소를 자기장 속에 집어넣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전기를 띤 입자는 자기장 속에서 이렇게 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두 종류는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런데 자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뭔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기를 띤 입자가 아니라 그냥 정말로 레이, 뭔가 빛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감마선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휩니다. 그것은 각각이 전하가 반대 전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 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확 휘고 하나는 조금 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굉장히 가볍고 하나는 굉장히 무겁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사선은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 세 종류로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각각을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알파선은 전기가 플러스이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베타선은 전기가 마이너스이고 훨씬 가볍습니다. 감마선은 전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밝혀졌지만 전자기파,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빛과 기본적으로 똑같고 다만 에너지만 굉장히 높은 그런 전자기파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방사선은 기본적으로 원자 핵에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자, 원자 핵이라는 것은 그 뒤에 연구로
이렇게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그 뒤에 이제 알게 됐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렇게 막 뭉쳐 있는 것이 원자 핵인 겁니다. 그래서 이 원자 핵에서 이제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서 나오는 것이 이제 앞에 그 방사선인데, 이 중에서 알파선은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원자가 잔뜩 뭉쳐 있죠. 우리가 모래장난을 할 때 젖은 모래를 가지고 이렇게 뭉치면 조그맣게 뭉쳐놨을 때는 잘 뭉쳐져 있어요. 이제 어렸을 때 소꿉장난할 때 만두 만들고 뭐 크게 뭉치면은 이걸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크게 뭉쳐놓으면 어딘가 조각이 톡톡 떨어지죠. 그런 식으로 이 원자 핵이 너무 커지는 바람에 이 뭉치게 하는 힘이 불안정해져 가지고 조각이 툭 떨어져 나오는 것, 그게 알파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선은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뭉쳐있는 그 조각이 툭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양성자와 중성자가 뭐 하나씩 아무렇게나 떨어져 나오지는 않고, 알파선은 헬륨의 원자 핵인데 그 상태가 굉장히 안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로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알파선은 이렇게 너무 원자 핵이 너무 커서 이 원자 핵을 뭉치게 하는 핵력이 불안정해져 가지고 떨어져 나오는 거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베타선은 그런 건 아니고, 베타선은 이 중성자가 좀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 또는 따로 사실은 중성자를 혼자 이렇게 따로 띄워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성자 자체가 불안정한 상태라서 양성자로 바뀝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럴 때 전자를 하나 이렇게 튕겨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베타선입니다. 그래서 베타선은 전자와 똑같은 그냥 전자라는 것이 이제 곧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마선은 그것도 아니고, 감마선은 이 핵 자체의 상태가 조금 불안정해질 때, 상태가 바뀔 때 이제 그 에너지 상태 차이만큼의 에너지가 그냥 전자기파의 형태로 튀어나오는 것이 감마선입니다. 그래서 방사선이라고 해도 그 근원도 모두 다르고 성질도 아주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알파선은 이렇게 헬륨 원자 핵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워서 사실은 투과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이렇게 종이도 투과를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사성 지역에 갔을 때 알파선에 의해서는 거의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알파선은 우리가 입은 옷도 사실은 통과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베타선은 이제 그보다는 훨씬 투과력이 강합니다. 베타선은 전자이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이제 충분히 투과를 하지만, 이렇게 웬만큼 두꺼운 울타리 같은 그런 정도만 돼도 베타선도 사실은 투과를 못 합니다. 감마선이 사실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투과력이 강하기 때문에 감마선은 웬만한 건 다 투과를 하고, 감마선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두꺼운 콘크리트나 납 같은 것이 있어야 겨우 감마선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사능이 오염된 지역에 갔을 때는 주로 감마선에 의해서 해를 입습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이제 다른 식으로 우리가 이 음식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을 먹었다. 그때는 얘기가 다릅니다. 그때는 몸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때는 알파선도 직접 우리한테 영향을 줍니다. 근데 알파선은 무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큽니다. 그래서 그때는 알파선이 나올 때 제일 해를 크게 입게 됩니다. 알파선 붕괴를 하는 그런 원소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방사선이라는 것이 이제 대략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 방사선을 연구하는 것이 20세기 전반에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알파선은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알파선을 이용해서 다른 원소를 이렇게 때리는 것이 이 원자를 가지고 원소에 대해서 실험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헤스가 하려고 했던 건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방사선이라는 것이 우라늄이라든가 토륨, 폴로늄이라든가 라듐, 퀴리 부인이 발견한 그렇게 지상에 있는 원소들로부터 나온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그러면 방사선이라는 것은 지상에서 가장 강하고, 지상이 방사선의 근원들이 다 땅속에 있으니까요.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약해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헤스가 실험하려고 했던 건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기구를 타고 올라가면서 고도에 따라서 방사선이 얼마나 약해지느냐, 그걸 이제 실험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헤스는 기구를 타고 거의 5km, 5,000m까지 올라가면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5km쯤 되면 산소가 이제 부족해가지고 사실은 꽤 위험한 실험을 한 겁니다. 혼자서 기구에 탄 건 아니고, 기구를 조종하는 조수 두 사람이 따로 타고, 그래서 기구는 이제 그 사람들이 조종하고, 헤스는 자기 실험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뭐 한 번 한 게 아니고 몇 차례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그 낮과 밤의 차이도 또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요. 여러 군데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번 실험을 해가지고 결과를 얻었는데 정말로 방사선이 이렇게 쭉 줄어들었는데 2km를 넘어서면서부터 방사선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5km쯤 올라가니까 방사선이 오히려 지상보다 훨씬 많이 검출이 됐습니다. 오히려 지상의 한 2배쯤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상과는 완전히 틀린 결과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방사선의 원천이 우라늄처럼 이 지구상에 있는 그런 원소들뿐 아니라 다른 원천이, 그것도 하늘에 뭔가 방사선이 나오는 원천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헤스가 우주선이라는 거의 존재를 처음 발견했다고 이제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협적으로 나중에 헤스는 노벨상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주선이라는 걸 이제 처음 발견했는데, 그래서 이 우주선의 연구가 이제 192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늘에서 오는 그런 현상들을 지상에서도 검출기로 검출을 하면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브루노 로시는 그 우주선에 대해서 많은 이제 그당 이탈리아에 있으면서도 많은 업적을 남깁니다. 특히 우주선을 검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자회로를 이용해서 우주선 검출하는 그런 정교한 장치를 만들어서 우주선 아주 선구적으로 우주선을 많이 연구했고, 특히 그 당시에 로시의 업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우주선이 동쪽 방향으로 가는 우주선과 서쪽 방향으로 가는 우주선을 각각 비교해서 측정을 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우주선의 그 방향에 따라서 우주선의 양이 달라진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이런 연구를 한 이유는 그 당시에 이제 우주선 연구의 대가 중에 한 사람이 미국의 밀리컨이었습니다. 밀리컨은 과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기본 전하의 단위를 측정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이제 노벨상도 받았는데, 그거는 노벨상을 받으려고 한 연구였고요. 진짜로 밀리컨이 노벨상을 받으려고 한 연구입니다. 나도 노벨상을 하나 받았는데 뭘 재면 될까 하고 쭉 찾아보다가 전자의 전하를 재자 해갖고 해서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밀리컨이 주로 연구한 것은 이 우주선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와 30년대에 밀리컨과 그 제자들이 이제 우주선에 대해서 많은 데이터를 축적을 했고, 밀리컨이 이제 그 당시에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칼텍의 교수로 있었고, 나중에는 칼텍의 총장도 지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제자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밀리컨이 초기에 우주선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가설이 우주선은 감마선일 거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레이일 거다. 우주에서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건 감마선이 어딘가 방출돼 가지고 이렇게 와서 지구에 쬐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마선이면 전하를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쪽과 서쪽 방향으로 가는 우주선이 양이 같아야 됩니다. 근데 로시가 자신의 이제 이 실험을 통해 가지고 동쪽과 서쪽 방향으로 가는 그 양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그래서 우주선이 감마선이 아니라 뭔가 전하를 띈 입자라는 것을 확인을 한 겁니다. 사진 보기 전에 요거부터 이스트 웨스트 효과가 뭔가 보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지구 자체가 기본적으로 자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는 자석을 띠고 있죠. 하나의 커다란 자석입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북극입니다. 우리는 북극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기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따라서 우주선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오니까 자기장이 남북 방향으로 있고, 우주선은 위에서 수직으로 오니까 이 자기장 속에서 전하를 띤 물체는 힘을 받게 되죠. 또 그 자기장의 방향과 진행 방향에 모두 수직인 힘을 받게 됩니다. 뭐 여러분이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이 왼손 법칙 뭐 이러면서 배웠던 수직인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남북이고 우주선이 움직이는 방향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힘은 동서 방향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전하를 띠고 있으면은 우주선이 동쪽 또는 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내려오던 우주선이 치우쳐가지고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우주선은 전하를 띤 입자라는 것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로시가 1931년 로마 학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1931년 로마 학회가 이거야말로 이제 이탈리아가 드디어 현대 물리학의 중심에 들어섰다라는 것을 보여준 그런 국제학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아르체트리 그룹의 로시, 그다음에 방금 얘기한 밀리컨, 그다음에 역시 미국의 컴프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고, 자, 여기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페르미, 하이젠베르크, 보어입니다. 이 사람이 아까 나왔던 코르비소고, 이게 오토 슈테른이고, 이 사람이 드바이든가 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 양자역학의 중심이 되는 인물들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학회가 국제학회로 열리면서 이제 이탈리아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그래서 이탈리아도 다른 나라 못지않게 이제 물리학의 중심 중에 하나가 됐다는 것을 만천하에 과시한 학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학회에서 이제 로시가 이 이스트 웨스트 이펙트를 얘기를 함으로써 밀리컨의 생각이 틀렸고 우주선이라는 것은 전하를 띤 입자라는 걸 처음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 듣기로는 밀리컨은 이제 그 발표를 들으면서 노발대발 굉장히 언짢은 표정으로 로시를 째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시가 발표를 좀 더 살살 할 걸 그랬나 뭐 그렇게 나중에 후회를 했었다고 합니다. 조금 이제 우주선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실제로 우주선으로 날아오는 입자는 한 90% 정도는 양성자라고 합니다. 양성자가 뭐 사실 제일 안정된 입자니까 주로 양성자 형태로 날아오고, 나머지 10%가 이제 알파 입자, 아까 얘기한 알파 입자라든가 그다음에 전자, 그런 입자들이 이제 나머지 한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 우주선이 나오는 원인은 뭐 굉장히 다양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초신성 같은 것이 폭발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엄청난 에너지로 폭발이 일어나고, 그때 각 원소들도 튀어나오겠지만 이제 양성자나 전자 같은 것도 튀어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튀어나오게 되면은 우주에는 진짜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튀어나온 것이 하염없이 이렇게 우주를 이제 처음에 날아왔던 방향으로 쭉 가는 겁니다. 뭐 한두 시간 가는 게 아니라 1년, 2년, 수십 년, 수백 년, 심지어 수만 년, 수백만 년까지도 이렇게 하염없이 우주를 가다가 이제 조그만한 지구하고 우연히 마주치는 겁니다. 지구뿐 아니라 뭐 태양하고도 마주치고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만난 것이 이제 그렇게 해서 지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쏟아져 내리는 것이 바로 우주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양성자가 이 대기권 속에 있는 공기 분자들, 그러니까 질소라든가 산소 분자를 때리게 되면은 이 양성자의 에너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엄청나게 높은 핵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양성자의 에너지는 많은 경우에 지구에서 우리가 지금 실험하고 있는 가속기에서 만드는 이 고에너지 입자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에너지를 띠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에너지를 띠고 있는 입자까지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입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것이 굉장히 고에너지 핵 반응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파이온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입자들이 막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 파이온 같은 것은 뮤온으로 곧 붕괴를 하게 되고, 뮤온은 곧 다시 전자로 붕괴하게 되고, 파이제로 같은 입자는 두 개의 광자로 붕괴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막 복잡한 2차, 3차 핵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는 우리는 파이온 같은 거를 지상에서는 이렇게 많이 보기는 어렵고, 지상에는 역시 주로 안정된 상태인 전자라든가 이 광자라든가 뮤온도 이제 간혹 지상까지도 내려오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을 관찰하는 것이 이제 우주선의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우주선 실험을 통해 갖고 20세기 전반에 굉장히 중요한 발전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가장 꽃이라고 할 만한 중요한 발전이 바로 양전자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 앤더슨이 아까 얘기한 바로 밀리컨의 제자입니다. 칼텍에서 밀리컨 밑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계속 밀리컨 밑에 남아서 밀리컨과 함께 우주선 실험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실험을 하던 어느 날 이상한 이제 시그널을 하나 받았는데요. 자, 이 당시에 우주선 실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아까 방금 보신 이런 입자들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거를 검출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쓰던 검출기는 이 거품상자가 아니라 안개상자라고 하는 이제 검출기를 씁니다. 안개상자는 그 안에 과포화된 상태의 물이 수증기가 들어있어서
지금은 이제 기체 상태인데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입자가 자극을 주기만 하면은 그 수증기가 금방 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놔두면은 거기에 전자 같은 것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전자의 궤적을 따라서 물방울이 생겨서 우리는 입자가 지나갔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안개 상자를 이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냥 지나가면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자기장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입자가 이런 식으로 전기를 띤 입자가 휘어지게 되니까 자기장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럼통 같은 속에 안개 상자 상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코일을 둘둘 감아서 자기장을 이제 띄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고 사진을 찍어서 이 데이터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칼 앤더슨이 하던 실험실의 사진을 보면은 드럼통 같은데 코일이 둥둥 감겨 있고 그 코일 사이사이에 이렇게 카메라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로 계속 찍으면서 처음에는 아마 그냥 찍었을 거예요. 계속 그냥 찍는 겁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나온 이제 수십 장, 수백 장의 사진들을 다 연구해가지고 그 중에 쓸만한 걸 골라서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자와 컴파스를 가지고 열심히 측정을 해서 이제 거기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다시 유추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얻은 그런 결과입니다. 그런데 앤더슨이 1932년에 어느 날 이상한 시그널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이상하다는 건 뭐냐 하면은 무게로 봐서는 전자와 같은데 전자는 전기가 마이너스인데 이거는 전하는 양성자처럼 플러스를 띠고 있는 그런 시그널을 발견을 합니다. 전하라는 것은 이 자기장이 있을 때 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니까 측정하기가 쉽습니다. 전하가 플러스 마이너스냐라는 건 굉장히 측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볼 리가 별로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휘어지는 정도를 보면은 자기장의 크기를 알고 있고 얘가 어느 정도 휘어지는가를 보면은 이것이 갖고 있는 에너지 또는 운동량 같은 걸 측정할 수 있으니까 그거로부터 질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측정을 했더니 이제 전자의 질량을 갖고 있으면서 플러스의 전기를 띠고 있는 그런 시그널을 발견을 한 겁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사진인데요. 그래서 여기저기 책에도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볼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중간에 있는 것은 납판입니다. 이 납판을 넣은 이유는 그냥 휙 지나가면 이게 이렇게 지나간 건지 이렇게 지나간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중간에 납판을 넣으면 지나가면서 납판에서 에너지를 꽤 잃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에 더 많이 휘어지겠죠. 지금 이 그림에 보면은 여기보다 여기가 더 많이 휘어집니다. 그래서 방향이 이렇게 지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칼 앤더슨이 1930년에 발견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까지는 존재한다고 생각도 못했던 그런 입자를 처음으로 발견을 한 겁니다. 그뿐 아니라 앤더슨은 몇 년 후에 또 하나의 새로운 입자를 발견했는데 이 입자는 또 전자와 모든 것이 비슷한데 전하도 전자와 같고 그런데 다만 전자보다 한 200배쯤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양성자보다는 훨씬 가볍고 전자보다는 훨씬 무거운 그런 입자를 발견을 합니다. 이거 역시 그 전까지는 존재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입자였습니다. 그래서 앤더슨은 양전자를 발견한 업적으로 1936년에 이 해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이것이 아마 우주선에서 발견된 입자 중에서는 제일 큰 발견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외에도 이제 많은 입자들이 이제 발견이 되는데 그 얘기는 이제 이 사람과 함께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이 사람은 아르체트리에서 로시가 처음으로 배출한 첫 번째 제자입니다. 오케알리니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오케알리니는 역시 로시로부터 이제 우주선에 대해서 배우고 우주선 측정 기술에 대해서 배우고 특히 요 동시계수기 기술, 요게 동시계수기 기술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계수기라는 것은 이 방사선 입자가 지나가면은 신호를 보내는 그런 장치입니다. 가이거 계수기 같은 거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방사선 많은 데 가면은 띡 방사선 입자가 들어올 때마다 한번 띡띡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방사선 많은 데 가면 소리가 따다다다다 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이제 물리학과 학생들은 이제 방사선 입자 가지고 실험을 할 때가 있는데 너무 위험하니까 납벽돌 같은 걸로 이렇게 쌓아놓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다 이제 방사성 원소들은 놓고 가이거 계수기를 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측정하는 연습을 하는데
가끔 뭐가 잘못돼서 개수기가 이제 따르르거리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지금 뭐가 나오고 있는지 몰라서. 자, 이제 개수기라는 건 이제 그런 건데, 이 로시와 오케알리니 그룹은 그 개수기를 두 개를 달아서 그러면은 이렇게 입자가 지나가면 여기서 먼저 딱 하고 그다음에 여기 딱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입자가 지나가는 것을 방향을 확인하는 그런 장치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주선 연구를 할 때 그냥 입자가 휙 지나가 버리면 모르니까 입자가 지나가는 데에 많은 정보를 끄집어내야 되니까 요 동시 계수기를 이용해 가지고 안개 상자의 위아래에 각각 계수기를 설치해서 입자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지나갔는지를 이제 계수기와 안개 상자 데이터를 같이 이용해서 알아내는 그런 기술을 발전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케알린이라는 제자도 배출이 됐는데 그래도 역시 이 이탈리아 그룹의 아르체트르 그룹이 그렇게 큰 그룹은 아니었기 때문에 로시가 이 오케알리니를 이제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보냅니다. 오케알리니가 간 곳이 영국의 케임브리지에 블랙킷이라는 사람의 과 함께 연구를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1932년 정도에 로시가 블랙킷하고 어디선가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서로 연구하는 그거에 대해서 잘 맞는다는 것을 알고 이제 로시가 자기 제자를 블랙킷한테 보낸 거죠. 가서 같이 좀 연구를 해봐라. 그래서 이 블랙킷에 대해, 일단 블랙킷에 대해서 또 잠깐 소개를 하자면은, PMS인데, 패트릭 메이나드 스튜어트인가 그렇습니다. 뭔가 영국 냄새가 펄펄 나는 이름이죠, 전부 다. 블랙킷은 런던에서 태어나가지고, 원래 과학을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원래는 해군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해군 사관학교 같은 데를 들어가서, 뭐, 무슨 해군 군관학교 그런 데를 들어갔었는데, 그때, 전쟁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해군으로 참전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싸우고 제대를 했죠. 그래서 그 해군 학교를 충분히 그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해군에서는 그 보상으로 케임브리지에다가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전쟁이 끝난 뒤에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케임브리지의 한 컬리지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엄청나게 학문이라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뭐 블랙킷의 표현에 의하면은 이렇게 인텔리전트하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처음 들어봤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블랙킷은 이제 해군은 그만두고, 물리학 연구로 이제 진로를 바꿉니다. 그래서 케임브리지에서 학위를 받고 캐번디시 연구소의 러더퍼드 밑으로 들어가서 계속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러더퍼드 캐번디시 연구소에서 이제 한 10여 년간 근무하면서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겼고, 그래서 나중엔 런던의 임페리얼 컬리지에 가서 물리학 학장을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블랙킷은 연구도 잘했을 뿐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능력이 이렇게 학장을 지내면서 거기 물리학과를 굉장히 많이 발전을 시켰고, 또 여러 사람한테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안개상자와 우주선 등의 연구를 가지고 1948년에 노벨상을 받고,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때는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직접 싸웠으니까 2차 대전 때는 직접 싸울 나이는 아니고요. 이제 이 과학 연구 분야에서 레이더라든가 그런 거 연구를 통해 가지고 2차 세계대전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좌익에 강해 가지고 나중에 노동당 활동에도 많이 관여를 했고, 이런 제3세계 발전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운동 같은 것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 특히 임페리얼 컬리지에서는 임페리얼 컬리지의 물리학과가 이 블랙킷이 있었을 때 이제 지금의 건물을 신축하고 크게 발전을 해서 임페리얼 컬리지의 물리학과 건물 이름이 블랙킷 라보러터리입니다. 이렇게 블랙킷 실험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영국 대체로 글쎄 영국은 워낙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임페리얼 컬리지만 해도 화학과 건물은 알렉산더 플레밍 빌딩이고, 생물학과 건물은 토마스 헉슬리 빌딩이고, 물리학과 건물은 뭐 블랙킷 라보러터리고 뭐 그렇더라고요. 이것이
임페리얼 컬리지, 그래서 거기에 걸려있는 블랙킷의 여러 가지 업적을 기리는 것들, 이렇게 흉상도 있고, 그 밑에 이런 식으로 감사패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블랙킷은 정말로 많은 영국에서 많은 존경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노벨상도 받았고, 물론 영국에서 많은 훈장도 내렸는데 대부분은 사양을 하고 한 2개인가만 과학문화 훈장 뭐 그런 거에 해당되는 2개만 직접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부터 이제 이런 블랙킷이 러더포드 연구소에서 미래의 뭐 대가가 될 그런 학자로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블랙킷이.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오키알리니가 합류를 해서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랙킷은 사실 안개상자의 전문가였습니다. 이 안개상자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캐번디시 연구소에서 윌슨에 의해서 발명이 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블랙킷의 안개상자는 기계식 계수기를 이용했었는데, 로시나 오키알리니는 그걸 전자식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훨씬 좋은 효율을 내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이 안개상자와 결합을 시켜가지고, 당대에 이제 제일 뛰어난 검출기를 보유하게 된 거죠. 그래서 비약적으로 높은 효율을 가지고, 그러면은, 아직 우리가 여기를 탐사를 안 한 곳이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 그곳을 탐사하는 좋은 도구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남들보다 2배, 3배가 아니라 10배, 100배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 이제 우리가 바닷속을 탐사를 못했다고 할 때 배를 타고 다니면서 바다를 연구하는 사람과 잠수정을 타고 잠수복을 입고 들어가서 바다를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연구할 수 있는 질이 전혀 다르겠죠. 이런 식으로 뛰어난 실험 장치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어느 한 분야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확 앞서 나가는 건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블랙킷이 이제 이 분야에서 안 그래도 뭐 안개상자의 전문가, 우주선의 전문가로 이름이 높았지만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게 됐고 나중에 노벨상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특히 2사람이 발견한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현상은 요겁니다. 전자와 양전자가 쌍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아까 본 그 칼 앤더슨의 결과는 그냥 양전자 하나가 이렇게 지나간 것을 확인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양전자라는 존재를 사실은 이론적으로 영국의 폴 디락이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입자라는 존재를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입자가 있으면 그거하고 물리적인 성질이 다 반대인 반입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칼 앤더슨은 실험가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자세히 몰랐죠. 근데 어쨌든 앤더슨이 양전자를 발견하니까 이게 바로 디락이 말한 전자의 반입자인 것 같다 라고 이제 추측을 당연히 할 수 있죠. 성질이 반대니까. 그런데 그걸 확실하게 증명을 하려면은 그 2 입자가 쌍으로 만들어지는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로 이 2 입자가 서로 관련되어 있는 입자와 반입자 관계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걸 바로 블랙킷과 오키알리니의 실험에서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와 양전자가 이렇게 쌍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갈라지는 그런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뭐 그렇게 나중에 한 게 아닙니다. 이것도 1932년인가 1933년인가 거의 칼 앤더슨이 발견한 거의 직후에 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앤더슨의 업적 자체를 뒷받침해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노벨상으로 추천을 받을 때 앤더슨과 함께 블랙킷, 오키알리니 3사람이 다 추천을 받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정작 받을 때에는 어쨌든 앤더슨 혼자만 추천을 받은 그걸로 해서 결국은 노벨상을 받게 돼서 아깝게 노벨상을 놓쳤죠. 결국 나중에 블랙킷이 노벨상을 받을 때에도 이 업적이 이제 제일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로 인정을 받고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제 이쪽이 오키알리니군요. 블랙킷만 노벨상을 받고 오키알리니는 사실 그때 아직 20대의 학생이었으니까요. 블랙킷의 조수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블랙킷은 노벨상을 받은 후에 오키알리니의 업적을 충분히 인정을 해가지고 이거는 오키알리니와 둘이 같이 해서 받은 것임에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실제로 노벨상 강연에서도 오케알리니와 내가 이렇게 연구했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고, 오케알리니한테도 자네하고 같이 받았어야 되는데 아쉽다, 뭐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많이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튼 오케알리니는 이제 로시한테서 배우고 다시 블랙킷과 공동 연구를 하면서 이 우주선 분야에 대해서 이제 세계적인 전문가가 됐습니다. 네, 이것이 블랙킷과 오케알리니가 발표한 논문에 실려 있는 사진들입니다. 근데 이 사진만 가지고는 도대체 알아보기가 그렇게 쉽진 않네요, 도저히. 그래서 이건 앤더슨의 발견을 재확인했고, 양전자와 전자가 입자 반입자 관계라는 것을 이제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업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케알리니는 블랙킷하고 한 3년 동안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석 달 하려고 왔는데 운이 좋아가지고 계속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한 3년 정도 받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아르체트리로 1934년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는 페르미에 힘입어가지고 계속 이제 큰 그룹으로 성장을 하는데, 아르체트리는 가르바소가 일찌감치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로시가 파도바 대학으로 나중에 옮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무솔리니가 이제 유태인을 차별을 하는 인종법을 통과시키자 로시는 유태계였기 때문에 무솔리니의 인종법을 피해가지고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 가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루노 로시를 보면은 그냥 이탈리아 물리학자가 아니라 이탈리아계 미국 물리학자라고 사실은 보통은 소개가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오케알리니가 아르체트리에 들어왔는데 별 재미가 없는 겁니다. 이 그룹이 계속 커가지도 않고 사람들은 떠나고 있고, 게다가 무솔리니가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이 파시스트 그 정치적인 압박이 이제 대학에도 은근히 당원에 가입하라든지 이렇게 내려옵니다. 오케알리니는 그런 거를 도저히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여기서 더 못 살겠다 하고 이제 때려치고 다른데 외국으로 떠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찾아보니까 브라질에 자리가 나서 브라질로 이제 브라질의 상파울로 대학의 교수로 부임해서 갑니다. 브라질의 상파울로 대학은 그 당시에 이제 막 근대적인 학문을 막 시작하게 된 셈입니다. 남미의 학교들이 그 당시에 1920, 30년대에 남미가 경제 성장을 하면서 근대적인 학문을 막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생적인 학자가 없기 때문에 유럽의 학자들이 이 남미의 대학들에 가서 교수로 단기든 장기든 교수로 많이 지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남미에서 제일 큰 대학은 물론 브라질의 상파울로 대학과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이었는데, 그래서 상파울로 대학에는 예를 들어서 그 레비스트로스 같은 사람도 와서 교수로 지낸 적이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오케알리니가 브라질의 상파울로 대학에 간 겁니다. 그래서 오케알리니의 노력으로 브라질의 상파울로 대학도 꽤 이제 현대적인 물리학을 하는 곳으로 막 탈바꿈해 갔습니다. 그래서 국제물리학회를 열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발전을 했었는데, 연도가 이제 이러면은 1939년에는 2차 세계대전이 또 일어나죠. 근데 오케알리니는 어쨌든 이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브라질은 처음에는 이제 브라질이 전쟁에 끼어들지 않았다가 이제 연합국 측으로 참전을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럼 일단 참전을 선언을 했으면 오케알리는 이제 적국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대학에 있을 수가 없어서 대학을 나와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 돼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한 2년간 산속에서 이제 지냈다고 합니다. 산속에서 가이드 비슷한 걸 하면서 산사람으로 지냈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오케알리니가 굉장히 재미있는 기록을 했다고 했는데 결국 출판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산으로 피해 있다가 이제 대략 전쟁의 향방이 결정이 되고 이탈리아는 굉장히 일찌감치 항복을 하죠. 그래서 이탈리아가 항복을 하고 난 뒤에 오케알리니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일단 갈 데가 없으니까 영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뭐 영국에 왔다고 해도 전 적국이었던 이탈리아 사람을 뭐 이렇게 좋아할 리는 없죠. 그래서 블랙킷이 여러 가지로 백방으로 손을 쓴 끝에 브리스톨 대학에 있는 파웰의 연구소에 이제 자리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오케알리니는 브리스톨 대학에 있는 윌스 연구소라는 곳에 연구원으로 이제
가서 파웰과 함께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본인뿐 아니라 이 브라질에서 오케알리니가 가르쳤던 첫 번째 제자인 라테스라는 브라질 물리학자도 같이 데려옵니다. 그 라테스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브라질의 현대 물리학의 1세대쯤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계속 많은 활약을 하게 됩니다. 사진 검판을 이제 검출기로 사용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감광 주제가 뭐냐 하면은 네, 여기 오신 분들은 뭐 연세들이 다 그 정도는 필름 카메라를 다 아실 나이일 테니까. 자, 옛날 카메라는 다 필름으로 돼 있고, 필름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투명한 플라스틱 판에다가 약품을 발라 놓은 거죠. 그래서 그 약품이 들어온 빛과 이제 화학작용을 일으켜가지고 변하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진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품은 그러니까 빛뿐 아니라 어떤 종류의 에너지에 대해서는 다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그걸 필름이 아니라 조금 더 두껍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 안에 이렇게 입자가 지나갔을 때 그 입자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그 안개 상자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인 것이, 안개 상자에서는 자죽이라는 것이 물방울로 남아요. 그 물방울의 크기가 있죠. 굉장히 큽니다. 물방울의 크기라는 건. 그런데 여기서는 화학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분자 몇 개가 반응을 해서 색깔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개 상자에서 그린 남아있는 궤적이 물방울의 굵기의 궤적이라면 여기는 분자 몇 개의 두께로 되어 있는 궤적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정밀한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케알리니가 꽂혀가지고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일포드 사진연구소에 가가지고 그 있는 이제 화학자들이랑 열심히 연구를 해서 감도도 좋고 굉장히 두꺼운 이런 검판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검판을 들고 이제 우주선 연구를 하기로 합니다. 우주선도 역시 공중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높은 데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높이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뭐 여러 번 하는 게 좋겠죠. 어쨌든 지상에서는 온갖 다른 잡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높은 데 올라가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케알리니는 또 성격이 화끈해서 자, 하려면 그러면 제대로 합시다. 높은 데 가서 합시다. 해가지고 어딜 갔냐 하면은 그 당시에 그런 과학 연구소 중에 유럽에서 제일 높은 데에 있었던 것이 피레네 산맥에 있는 어떤 연구소였다고 합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중간에 그 피레네 산맥의 어떤 연구소가 해발이 한 뭐 2,000 몇 미터 뭐 그랬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높이가 영국에 있던 어떤 산의 높이보다도 높은 위치였다고 합니다. 영국에 높은 산이 없는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이 검판을 수십 장을 들고 오케알리니가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험을 했습니다. 물론 실험이라고 해도 우주선을 검판으로 보는 건데 뭐 딱히 할 일이 있을 리가 없죠. 검판 쭉 늘어놓고 이제 본인은 가서 놀면 되는 겁니다. 한참 놀다 와서 검판 쭉 걷어가지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 검판을 이용한 이런 측정은 굉장히 세밀하기 때문에 그냥 맨눈으로 봐서는 안 되고 현미경으로 보면서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서 궤적을 이제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미경을 가지고 이제 재구성을 해봤더니 들여다봤더니 파웰의 표현에 의하면은 신세계가 열렸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상하고 재미있는 현상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흔적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파이온이라는 입자를 새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파이온이 뮤온으로 붕괴되고 다시 전자로 붕괴하는 그 과정을 이제 쭉 쓴 겁니다. 사실은 아까 우주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보여드렸던 요 입자입니다. 바로 요 입자가 거기 검판에 흔적을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요 입자가 이렇게, 이것도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이렇게 검판에는 휘어지는 걸로 나오고, 어느 순간부터 그 다음에 뮤온으로 바뀌어서 다른 곡률로 휘어지는 걸로 나오고, 다시 뮤온이 전자로 바뀌면서 다시 다른 곡률로 휘어지는 걸로 나오고, 이렇게 이제 3단으로 휘어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런 파이온의 사진은 굉장히 찾기가 어렵지 않은데, 근데 이 사진이 어디가 그런 건지는 사실 굉장히 알아보기는 어렵죠. 예. 현미경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사진들이 지금 조각조각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이어붙인 형태로밖에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파이온이라는 입자가 중요한 이유가 이 파이온이라는 입자는 그 직전에 파이온을 발견하기 직전에 일본의 유가와 히데키가 이 핵력을 매개하는 입자로 예측을 했던 그 입자의 성질을 모두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원자핵으로 잠깐 돌아가면은 아까 원자핵 그림 보면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막 이렇게 뽀글뽀글 뭉쳐져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가지고 있고 중성자는 전기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전기적인 힘으로 뭉쳐져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게다가 양성자는 플러스인데 그렇게 뭉쳐 놓으면 전기적으로 엄청나게 반발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걸로 봐서 그것들을 뭉쳐지게 만드는 어떤 힘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고 그 힘은 전기력보다도 훨씬 강한 힘인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본의 유가와 히데키가 그런 강한 핵력을 매개하는 입자가 존재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핵력의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뭐냐 하면은 자 일단 우리 몸이라든가 모든 물질은 지금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는 전기적인 힘으로 뭉쳐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 전기적인 힘으로 뭉쳐지면은 전기적으로는 중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자와 원자 사이의 전기적인 힘을 이렇게 떨어진 곳에서는 못 느낍니다. 이렇게 이제 접촉을 하면 비로소 느낄 수 있죠. 내가 이걸 단단하다고 느낀다든가 이렇게 밀 수 있는 것도 내 손의 원자가 이거의 원자를 지금 전기적인 힘으로 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전기력은 이제 이런 원자의 모든 현상은 전기력에 의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핵력이라는 것이 만일 그렇게 강하다면은 내가 이렇게 접촉했을 때 전기력보다는 핵력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전혀 핵력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전기력으로 모든 것이 설명이 됩니다. 그 말은 핵력은 원자 핵에만 작용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자와 원자가 이렇게 옆에 있을 때, 그러면은 이 원자와 원자는 여기 있는 전자들의 전기력으로만 작용을 하지, 그 속에 있는 핵들이 서로를 느껴서 끌어잡아당기는 그런 힘으로는 전혀 작용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만일 그것이 작용을 한다면은 핵력이 전기력보다 훨씬 세기 때문에 모든 이 화학적인 현상이나 이런 것이 핵력으로 설명을 해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걸로 봐서 핵력이라는 것은 원자 핵에만 작용을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거리에만 작용을 하는 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짧은 거리에만 작용을 하는 힘을 매개하는 입자는 질량이 굉장히 무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유가와 히데키는 이 질량이 굉장히 무거운 입자, 그러니까 전자보다도 수백 배, 한 200배 이상 무거운 입자를 계산상으로 봐서 이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 입자가 바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제 당대 가장 획기적인 업적 중에 하나로 평가받았고, 그래서 유가와 히데키가 이제 곧바로 파이온이 발견된 게 1946년인데. 유가와는 1949년에 이 입자를 예측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고 파웰은 이 입자를 발견한 공로로 그 다음에 1950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대 물리학계에서 이 업적을 얼마나 높이 평가했는가를 알 수 있죠. 이론과 실험을 2년에 걸쳐서 노벨상을 주었을 정도로. 다른 노벨상 줄 게 없어서 준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파이온뿐 아니라 많은 입자들이 새로 막 발견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무릅쓰고 여기에 노벨상을 줬다는 게 얼마나 높이 평가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블랙킷, 근데 조금 아까 제가 한 얘기를 들으면은 그 파이온 발견한 거는 오케알리니가 다 한 것 같은데 노벨상은 파웰이 받았죠. 원래 대장이 이렇게 받는 겁니다. 다만 이 경우도 오케알리니 업적을 충분히 인정을 해줄만 한데 또 파웰 한 사람한테만 노벨상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블라킷 때와 마찬가지로 오케알리니가 굉장히 노벨상 운이 없는 거죠. 뭔가 노벨상하고는 이게 뭔가 궁합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불운하게 노벨상을 2번이나, 그러니까 둘 다 오케알리니를 같이 노벨상을 줬어도 아마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텐데 다 노벨상하고는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비껴나가 버렸습니다. 다만 블랙킷 때는 이 블랙킷은 오케알리니 업적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오케알리니와 같이 받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파웰은 그런 소리는 한마디도 안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파웰은 오케알리니하고는 사이가 좀 틀어져 가지고 오케알리니는 일찌감치 이제 이 연구소 때려치우고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케알리니는 벨기에를 거쳐가지고
결국 이탈리아로 돌아와서 이탈리아의 밀라노 대학에 이제 자리를 잡고 1960년대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제 이탈리아에 머물면서 이탈리아의 물리학 부흥에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계속해서 우주선 연구가 계속 발전이 됐고, 1970년대에 들어서는 지상에서만 우주선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위성을 띄워서 우주에서 날아오는 신호를 우주에서 잡는 그런 실험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도 그 스페이스 피직스에도 뛰어들어서 거기에도 이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항공우주국에서 최초로 띄운 그런 우주선 관측용 그런 위성의 이름을 베포6라고 지었는데, 앞에 베포라는 것은 오케알리니의 이름이 주제페입니다. 그 주제페의 이탈리아에서 애칭으로 부르는 것을 베포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그 베포라는 이름은 오케알리니의 이름에서 딴 겁니다.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는데 미카엘 앤드 모모라는 소설에 보면은 이 청소부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그 이름이 아마 베포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같은 이름일 겁니다. 그렇게 많은 역할을 하고 오케알리는 1993년에 서거를 했습니다. 스승이었던 브루노 로시도 거의 몇 달 차이 안 두고 그 해에 같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물리학을 일으켰던 그 1세대가 그때쯤에 이제 대략 다 숨을 거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뒤에 이탈리아의 물리학자들은 어떻게 활약하고 있냐 하면은, 여기 지금 활약하고 있는 이탈리아 물리학자들을 몇 명 모아봤는데, 공교롭게도 전부 다 이 셀은 소장 지낸 사람들만 모아놓은 셈이 됐습니다. 이 카를로 루비아는 약한 행력을 매개하는 WZ 보존을 발견한 공로로 1984년에 노벨상을 받았고 1989년에서 93년까지 소장을 지냈습니다. 루치아노 마이아니는 이론 물리학자인데 그 10년 뒤에 이제 또 선의 소장을 지냈고, 뭐 관심 있는 사람은 혹시 낯익은 모습일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힉스 보존을 발견했다고 이제 세련에서 발표를 할 때 그때 발표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시 아틀라스 그룹의 스포크스맨이었던 파비올라 지아노티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올해부터 현재 셀은 소장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1960년생이니까 뭐 상당히 나이가 아직 젊은 셈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이탈리아 물리학자로 활동하고 있고, 물론 이 말고도 젊은 물리학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이탈리아 물리학은 그냥 이탈리아라는 나라의 국력에 맞게 유럽에서 주요 물리학 연구에 있어서 주요 국가 중에 하나로 당연하게 인정받고 현대 물리학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